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들려드릴 작품은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행복입니다. 체호프는 20대 초반 유머러스한 단편을 잡지에 발표했으며 20대 후반엔 최고의 단편 작가로 인정받기에 이릅니다. 그 무렵부터 체호프의 작품은 유머의 테두리를 벗어나 좀 더 깊고 심오한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죠. 행복이 있지만 땅에 묻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재물일 뿐인데. 노인이 말합니다. 때가 되면 죽게 될 노인들에게 지상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산카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 땅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가서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관리인 빤젤레이의 말이지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체호프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등장인물입니다. 노인 80세의 목자, 산카 젊은 목자, 빤젤레이 지주의 관리인. 초원지대에서 양떼를 돌보는 노인은 젊은 목자와 방문객에게 오랫동안 담아두고 있던 얘기를 시작합니다. 안톤 체호프의 걸작 단편 행복입니다. 행복, 안톤 체호프. 위대한 길이라고 불리는 넓은 초원지대에서 양떼가 하룻밤을 묵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이가 빠진 80세의 노인으로 얼굴에는 경련이 일었고 먼지 수북한 질경이 잎사귀에 팔꿈치를 대고 길가에 엎드려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짙은 검은 눈썹에 수염 하나 없는 젊은이로 싸구려 자루를 만드는 데 쓰는 굵고 거친 아마천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머리에 괴고 누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깜빡이고 은하수가 그의 얼굴 위로 길게 펼쳐져 있었다. 목자들만 있는 건 아니었다. 그들에게서 2미터 정도 떨어진 어두컴컴한 말그림자 옆에 한 사람이 안장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는 긴 장화를 신고 짧은 카프탄을 입고 있었는데 지주의 관리인처럼 보였다. 그의 꼿꼿하고 미동도 없는 모습이나 목자들과 말을 다루는 행동으로 볼 때 그는 당당하고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 분명했다. 양들은 잠들어 있었다. 동쪽 하늘에 깔리기 시작한 어스름한 회색을 배경으로 아직 잠들지 않은 양들의 그림자가 여기저기 보였다. 그 양들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고개를 떨어뜨리고 서 있었다. 광활한 대초원과 하늘, 낮과 밤밖에 모르는 지루하고 답답한 생각이 어쩌면 양들을 무감각으로 몰아붙이며 스스로 압박하게 했을 것이다. 양들은 그곳에 꼼짝 않고 서서 낯선 사람의 존재도 개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초원의 여름밤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조로운 소음이 활기 없이 정체된 하늘을 가득 울리고 있었다. 귀뚜라미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울고 합창했으며 1km 떨어진 곳에서는 시냇물이 흐르고 버드나무가 늘어진 골짜기에서 어린 꾀꼬리들이 마지못해 이따금씩 지저귀고 있었다. 관리인은 목자들에게 담뱃불을 빌리려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말 한 장에 팔꿈치를 괴고 생각에 잠겼다. 젊은 목자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유심히 관리인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마카로브 농장에서 온 반젤레이 아니오? 맞습니다. 관리인이 대답했다. 틀림없이 그렇군요.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오. 그런데 어디서 오는 길이지요? 코빌리레프 농지에서 오는 길입니다. 먼 곳에서 오는군요. 땅을 일부만 빌려주기도 합니까? 어떤 곳은 일부만 빌려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소작도 주고 또 멜론과 오이를 재배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제 분수에서 오는 길입니다. 흰색 털이 많이 난 늙고 지저분한 커다란 양치기 개가 코와 입 주위에 양털 뭉치를 잔뜩 붙이고 낯선 사람이 나타난 곳에 개의치 않는 듯 조용히 말 주위를 서너 번 돌더니 갑자기 화난 늙은이처럼 으르렁거리며 관리인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었다. 나머지 개들도 덩달아 날뛰었다. 그만해! 이 망할 놈의 개들! 팔꿈치를 세우고 몸을 일으키며 노인이 소리질렀다. 저리 가! 빌어먹을 녀석들! 개들이 다시 조용해지자 노인은 전과 같은 자세로 조용히 말했다. 예핌 지멘냐가 예수 승천일에 꼬빌리에서 죽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저지른 얘기를 밤에 꺼내는 것조차 소름 끼치는군요. 나쁜 영감이었어요. 아마 들어보셨겠지요?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예핌 지멘냐는 대장장이 스테판의 삼촌이었지요. 마을 전체가 그를 알고 있었지요. 아무튼 그는 틀림없이 저주받은 영감이었어요. 난 프랑스군을 몰아낸 알렉산드르 황제를 타간로그에서 모스크바로 모셔간 때부터 60년간이나 그 영감을 알았지요. 우린 황제의 유해를 맞으러 함께 갔었지요. 그 당시에 위대한 길은 바무트로 나 있지 않았고 예사 울로브가에서 고르디 슈체로 나 있었어요. 지금 꼬브일리가 있는 곳에 새 둥지가 많았지요. 한 걸음 뗄 때마다 새 둥지가 있었으니까. 그때 나는 예핌 지멘냐가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주었다는 걸 알았어요. 악마가 그 안에 있었죠. 사내놈이 아무 말도 없이 늙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나 하면서 혼자 살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핌은 젊어서부터 거의 말수가 없었고 사람을 보면 눈을 흘길 뿐이었지요. 마치 암탉 앞에 수탉처럼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교회에 가거나 거리에서 젊은이들과 어울린다든가 술집에 가는 일엔 전혀 관심 없었어요. 혼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노파들과 수군거리고 있을 뿐이었죠. 젊었을 때도 그는 양봉과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과수원을 찾아오면 수박들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그가 꼬치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이 하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는군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지요. 반젤레이가 말했다. 젊은 목자는 검은 눈썹을 치켜들고 옆으로 돌아 누워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수박이 휘파람 소리를 내는 걸 들어봤습니까? 그가 물었다. 듣지 못했단다. 하느님께서 날 도우셨지. 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했지. 별로 놀랄 일도 아니야. 악마가 원하기만 한다면 돌도 휘파람을 불 수 있는 법이야. 농노 해방 전에 우리 마을에서 바위가 3일 밤낮을 울었어. 꼬치고기가 웃었다는 건 예핌이 꼬치고기가 아니라 악마를 잡았기 때문이었지. 노인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재빨리 무릎을 짚고 일어나서 추운지 몸을 웅크리며 신경질적으로 손을
소매에 집어넣고 앵앵 소리를 내면서 여자들처럼 빠른 말투로 중얼거렸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소서. 한 번은 내가 노보파블로프카로 가는 강둑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폭풍우였어.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있는 힘을 다해 서둘러 걸어가면서 보니까 길가에 가시덤불 사이로 가시나무 꽃이 피어 있었는데 하얀 황소가 다가오고 있더군. 누구 황소인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황소가 꼬리를 흔들면서 음메하면서 걸어가더군. 황소를 쫓아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황소가 아니라 예핌이더군.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성호를 그었지. 그런데 그가 눈을 부릅뜨고 뭐라고 투덜대더군. 얼마나 겁이 났겠는가. 같이 걸어가면서도 말을 걸기 두려웠네. 천둥은 치지, 하늘에는 번개가 번쩍거리지, 버들잎은 강물에 구불구불 들어져 있지. 이보게, 내 말이 거짓이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고해도 못하고 당장 죽어도 좋다네. 토끼 한 마리가 길을 건너 뛰어가지 않겠나. 안녕하세요, 농부님들 하고 토끼가 뛰어가다 멈춰 사람처럼 말했네. 가만 있어, 망할 놈의 개야, 빌어먹을. 노인이 또다시 말주위를 빙빙 도는 털북숭이 개에게 소리쳤다. 그건 사실입니다. 안장에 몸을 기댄 채 꼼짝하지 않고 관리인이 말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처럼 조용하고도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입니다. 그가 의미심장하면서 확신에 찬 말투로 되풀이했다. 그는 몹쓸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다소 열정이 식은 듯이 말했다. 농노 해방 후 5년이 지나 그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를 사무실에서 두들겨 팼지요. 그러자 그는 안갚음하려고 꼬빌리 전역에 인후염을 퍼뜨리더군요. 그때 마치 콜레라에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병을 퍼뜨렸을까요? 조용히 있던 젊은 목자가 물었다. 어떻게 퍼뜨렸는지 다 알고 있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예핌은 독사기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어. 그건 아주 무서운 독이야. 기름은 말할 것도 없고 냄새만 맡아도 죽는 강한 독이지. 맞는 말씀이에요. 반젤레이가 맞장구 쳤다. 그때 젊은이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노인들이 막았어요. 그를 죽이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 보물에는 주문이 걸려 있어서 찾는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만이 보물을 볼 수 있지요. 어쩌다 그가 강둑을 걷거나 숲속을 거닐 때면 관목이나 바위 밑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지요. 그 불꽃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곤 했는데 유황불꽃 같았어요. 나도 직접 본 적이 있었지요. 모두 예핌이 보물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거나 직접 보물을 캐주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속담에 나오는 심술궂은 개처럼 자기는 먹기 싫지만 남 주기는 아까워서 자기도 파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서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관리인이 담배에 불을 붙이자 커다란 콧수염과 날카롭고 엄격하고 다부진 코가 잠깐 환하게 빛났다. 손에서 모자까지 작은 원을 그리며 날아간 불꽃은 말 한 장을 넘어 귀 근처 갈기 부분에서 사라졌다. 이 지역에는 숨겨진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기지개를 켜며 주위를 돌아보고는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틀림없이 보물이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물이 있기는 한데 아무도 그걸 파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물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도 주문에 걸려 있어서 보물을 찾으려면 부적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예피한테 부적이 있었지만 그 악마 같은 영감한테서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워낙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젊은 목자는 노인에게 두어 걸음 더 가까이 기어가서는 주먹으로 머리를 받치고 노인을 쳐다보았다. 공포와 호기심에 가득 찬 어린애 같은 순수한 표정이 검은 눈동자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젊고 거친 얼굴에서 표정이 어둠 속에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문서에도 여기에 많은 보물이 있다고 쓰여 있네. 노인이 말을 계속했다. 틀림없어. 확실하지. 이바노부카에 있는 한 노보파블로스크의 나이든 병사가 어떤 문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보물이 있는 장소와 황금이 얼마나 있는지, 보물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다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 그 문서로 보물을 찾았을 텐데 보물이 주문에 걸려서 찾을 수가 없었다네. 왜 찾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젊은이가 물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병사는 말하지 않았어. 주문에 걸려 있으니까 부적이 필요하지. 노인은 관리인 앞에서 자기 진심을 쏟아내는 듯이 몰두하며 말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고 빨리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듯 더듬거리며 콧소리로 말했으며 말주변이 없는 걸 의식하는 듯 손과 머리, 가냘픈 어깨짓을 덧붙여 말을 이어나갔다. 움직일 때마다 입고 있는 아마포 셔츠가 아래로 밀려 내려가 나이 들고 햇볕에 그을린 어깨가 드러났다. 옷을 잡아당겼지만 다시 흘러내려갔다. 노인은 내려가는 셔츠 때문에 화가 난 듯 씁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행복이 있지만 땅에 묻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재물일 뿐인데 왕겨나 양똥같이 말이야. 젊은이 온 나라를 뒤덮을 만큼 보물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볼 수 없다니 말일세. 사람들은 지주들이 그걸 파내거나 국가로 환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지주들은 벌써 굴을 파기 시작했어. 냄새를 맡았지. 그들은 소작인들의 행복을 질투하고 있는 거야. 국가에서도 조사하기는 마찬가지지. 누군가 보물을 찾으면 국가에 가져와야 한다고 법에 쓰여 있다네. 부적을 얻을 때까지 두고 보자고. 누가 바치겠나? 그림의 떡이지. 노인은 경멸하듯 비웃고서 자리에 앉았다. 관리인은 주의 깊게 듣고 동의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과 침묵으로와 노인이 했던 모든 말이 그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에 모두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그는 노인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 10번 정도 행복을 찾아 나섰었네. 노인은 머쓱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보물 있는 곳을 찾았지만 주문에 걸려있는 보물만 만났다네. 내 아버지도 내 형도 찾았지만 한 개도 안아보지 못하고 죽었어. 한 수도자가 내 형 일리아에게 타간로그에 성체한 3개의 돌파 밑에 보물이 있다고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보물도 주문이 걸려 있었네. 그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내 기억으로는 1838년이었는데 그 당시 마트베브 꾸르간에는 부적을 파는 아르메니아 사람이 살았지. 일리아는 그에게 부적을 사서 두 친구와 함께 타간로그로 갔어. 그런데 일리아가 그곳에 갔을 때 총을 든 병사가 서 있었다더군.
갑자기 고요한 대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초원으로 퍼져갔다. 멀리서 무언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돌에 부딪혀 타타타 소리를 내면서 초원 위를 질주했다. 그 소리가 잠잠해졌을 때 누이는 미동도 없이 무관심하게 서 있는 반젤레이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광부들이 광산에서 사용하는 통이 부서지는 소리예요. 젊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은하수가 희미해졌고 눈처럼 조금씩 녹으며 윤곽을 잃어갔다. 하늘이 흐려서 날씨가 맑은지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단지 동쪽의 밝은 광채와 여기저기 남아있는 별들로 보아 날씨가 흐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리 없이 새벽의 미풍이 등대포를 조심스럽게 흔들고 지난해 돋아났다 시든 갈색 줄기들이 길을 따라 나부끼고 있었다. 관리인은 모든 생각을 털어버리려는 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는 두 손으로 말 한 장을 털고 말의 복대를 잡으면서 말을 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렇지요.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행복이 있어도 그것을 얻는 지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몸을 돌려 목자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엄한 얼굴에는 마치 실망한 사람처럼 우울하고 비웃는 표정이 보였다. 그래요.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가 왼발을 안장에 올리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젊은이들은 그걸 깨달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모두 접어야 할 때입니다. 새벽 이슬에 젖은 긴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그는 마치 뭔가를 잊었거나 아니면 할 말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릿느릿하게 말 위에 올라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던 언덕이 안개에 묻혀버렸다.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고지와 묘지들이 지평선 위 여기저기 솟아있고 끝없는 대초원은 쥐죽은 듯 음산한 모습이었다. 전혀 움직임이 없는 묘지의 침묵 속에서 영원한 시간과 사람에 대해 완전한 무관심이 느껴졌다. 죽은 자에 대한 유감이나 산재에 대한 관심도 없이 또 수천 년이 흘러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것들이 왜 그곳에 서 있는지, 대초원의 어떤 비밀이 그들 밑에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까마귀 한 마리가 깨어나 조용히 외롭게 대지 위를 날아갔다. 장수하는 이 새들의 느린 날갯짓에서도 매일 정확하게 되풀이되는 아침에서도 그리고 대초원의 끝없는 광활함에서도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관리인은 웃으며 말했다. 이 땅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가서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했다. 여기는 틀림없이 두 가지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지주들은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지만 나이든 농부들, 특히 병사들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산등성이 어딘가에서 강도들이 황금을 실은 마차를 습격했습니다. 그 황금은 페테르부르크에서 피토 황제에게 싣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당시 보로네주에서 함선을 짓고 있었지요. 강도들은 마차꾼들을 죽이고 황금을 묻었는데 그 후 도로 찾지 못했죠. 또 다른 보물은 돈 까자크 기병들이 묻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인들에게서 온갖 종류의 전리품과 많은 금을 빼앗아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정부에서 모든 금과 은을 거둬들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정부에 내어주기보다는 자손들에게 전해주려고 대담하게 그걸 땅속에 묻었지요. 그러나 어디에 묻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나도 그 보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노인이 침울하게 투덜거렸다. 그래요.
반젤레이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렇습니다. 침묵이 뒤따라왔다. 관리는 꿈꾸듯이 먼 곳을 바라보고는 소리내어 웃고는 고삐를 당겼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뭔가 잊었는지 할 말을 다 못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말은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마지못해 출발했다. 100발자국 정도 가다가 반젤레이는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단호하게 머리를 가로젓고는 말에 채찍을 가해 빠른 속도로 가기 시작했다. 목자들만 남았다. 저 사람은 마카로브 농장에 있는 반젤레이다. 노인이 말했다. 그는 1년에 150 루블을 받고 숙식을 제공받고 있어. 배운 사람이지. 잠에서 깨어난 양들은 3,000마리 가량이었다. 반쯤 짓밟힌 시든풀을 한가롭게 뜯기 시작했다. 태양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벌써 묘지들과 먼 곳에 있는 구름같이 위가 뾰족한 사우르의 묘지가 보였다. 그 묘지에 올라가면 하늘처럼 끝없이 평탄하게 펼쳐있는 평원과 귀족들의 저택, 독일 사람들과 몰록간 교도의 작은 마을도 보였다.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칼무크 사람들은 읍내와 철도역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세상에는 고요한 대초원과 구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 묻혀있는 보물과 양들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이는 옆에 있는 위쪽이 구부러진 자기의 지팡이를 더듬어 찾아들고 일어섰다.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젊은 목자의 얼굴에서는 아직도 두려움과 호기심 어린 순수한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지난밤에 들은 이야기에 빠져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는 자기 막대기를 붙잡고 일어나며 물었다. 할아버지 형 일리아와 그 병사는 어떻게 됐어요? 노인은 그 질문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젊은이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나와 산카는 아직도 이바노부카에서 그 병사에게 보여준 문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단다. 만젤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문서에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찾을 수 있었을 게다. 어딘지 알고 있니? 보가타 발로츠카에 있는 그 골짜기가 거위발처럼 세 개로 갈라지는 곳인데 가운데 골짜기가 그곳이란 말이다. 그러면 캐실 거예요? 행복을 시험해 봐야겠지. 보물을 찾으시면 그걸로 뭐 하실 건데요? 뭐 할 거냐고? 노인이 웃었다. 글쎄, 찾기만 한다면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뭐랄까. 노인은 보물을 찾는다면 그걸로 무엇을 할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질문은 아마도 그날 아침 난생 처음으로 그에게 제기된 듯 했다. 그러나 그의 무관심하고 무비판적인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그 문제가 중요하지도 생각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 산카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난처한 질문이 떠올랐다. 왜 노인들만이 숨겨진 보물을 찾았는지, 때가 되면 죽게 될 노인들에게 지상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나 산카는 그 의문을 질문으로 옮길 수 없었다. 노인도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가장자리가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한 붉은 태양이 솟아올랐다. 아직 차가운 광선이 이슬 머금은 잔디를 넓게 비추다가 그들의 분분에 실증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라도 하려는 듯 상쾌한 공기와 함께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은빛 솜털이 난 쑥, 돼지 양파의 푸른빛, 노란 유채, 들국화, 모든 것이 햇빛을 받아 화사한 빛깔로 활짝 피어났다. 노인과 상가는 서로 헤어져
양들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말뚝처럼 꼼짝 않고 땅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노인은 행복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젊은이는 밤에 들은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젊은이의 관심을 끈 건 보물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행복에 대해 품고 있는 동화 같은 믿기 어려운 환상이었다. 그는 보물을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수백 마리의 양들이 무슨 전조라도 있는 것처럼 공포 속에서 겁에 질려 양떼에서 떨어져 나와 옆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산카 역시 지루하고 답답한 양들의 생각이 전달되기라도 한 듯 자신도 그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동물적인 공포에 쌓여 한쪽으로 내달리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소리질렀다. 이 미친 양들 같으니 너희는 미쳤다. 빌어먹을. 태양이 견디기 힘든 더위를 약속하면서 대지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자 밤에 움직이며 소리를 내던 모든 것들이 수면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았다. 노인과 상카는 양떼 맞은편에 기도하는 고행자들처럼 꼼짝하지 않고 양치기용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서 각자 자신의 상념에 잠겨 있었다. 양들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